개천절 집회 때보다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한글날. 오늘은 뭐 자유한국당이 대놓고선 동원하지 않은 말 그대로 순수한 시민들의 집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여기 오는 길에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네, 뭐 차가 들을 수 없으니까 네. 뭐 지하철에서부터 엄청난 인원들이 있었고요. 표정들이 굉장히 밝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뭐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가득 메웠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번에 무슨 뭐 한국당이 동원한 뭔가 관제 집회인 것 마냥 이 집권 여당 측에서 모든 것들이 좀 폄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오늘 제일 인기가 좋았던 거기 꼭 갔어야 되는데 방송 일정 때문에 못 갔거든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했던 집회. 거기에 오늘 온 서울대 학생들한테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해줬거든요. 그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줄이 쫙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학과장의 명의로 해서 발급받는 문서위조학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의 학과장이다. 재치발랄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고 광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광장의 군중들이 모여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로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조국을 외치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서초동에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글날 사실 날씨도 좋고 이곳저곳에 나들이 가야 되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문집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드높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나들이 갈 거 광화문에서 우리 가족을 보태자 이런 수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애들, 손자, 손녀들 다 온 가족이 나와서 그러니까 광화문 그 본통 거기 그 광화문 사거리는 워낙 지금 뭐 밀집돼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뒷길에 돗자리 깔고 요만한 애들까지 도시락들 싸와서 태극기 이렇게 들고 거기서 도시락 먹으면서 온 가족이 거기에 돗자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소풍을 나오는데 광화문으로 가서 이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 힘을 보태자 놀면서 이런 가족들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도 밝아요, 그 사람들은. 온 가족이 나오려면 세대가 불문하고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꽤 있으신데 우리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 중간 세대에 껴있는 저와 제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까지 다 같이 손잡고서는 야 이건 뭔가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부터 꾸려가야 될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부분부터 이따 북한 얘기도 하겠지만 안보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이것저것 심각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정부의 행동 속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절대로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메시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 때문에 지금 수많은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 서울대 집회를 하는데 오늘 뭐 줄 서 있는 장면, 줄 서 있는 장면 한번 뭐 무슨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읽어보십시오. 엄청나죠 오늘. 뭐 개천절에 버금가게 오히려 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면 이 뒤에 이 골목이 뒤에 있거든요. 거기도 꽉 찼어요. 저 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인근에서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랑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한국당에서 공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하는 걸 일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지구당 당협별로 버스도 좀 동원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일절 안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들끼리 알아서 아니 그거 당에서 하는 우리들끼리 한다 그래서 버스를 몇 대씩 스스로 각출해서 돈 조금씩 걷어갖고 그렇게 상경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뭐 들었고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 좀 젊은 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나가서 목소리 드높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여기 드러났는데 이러한 광장의 집회를 보고 내일 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뭐라고 답을 할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폄하하는 그 워딩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내란선동, 내란선동도 나왔고 동원 집회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내일은 뭐라고 또 폄훼할지 그게 좀 네.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 인파를 보고요. 엄청납니다. 이게 여기 광화문 앞에서부터 저기 서울역까지 지금 꽉 메웠거든요. 이걸 항공 촬영 우리 뭐 기술이 네. 없었는데 이따 밤에 뉴스에 이제 그 오늘 장면들이 다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특히나 청와대 이 정도의 인파가 운집해서 목소리 외치면 청와대 다 들리거든요. 아, 들리죠.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목소리는 검찰개혁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의 첫 번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국 사퇴. 그렇죠. 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라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외치는 건데 이거 다시 검찰개혁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끌고 가면은 국민들이 정말이지 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나라의 운명이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조금 이렇게 몇 블럭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도 지금 문을 다 닫았는데도 지금 소리가 들려요. 함성이 네. 들려요. 아마 청와대 행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네. 시간일 것 같아요. 3시 정도부터 간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도 함성이 들리는데 청와대에서 당연히 들리죠. 네.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오늘 뭐 한 200만 이상은 모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네. 개천절날 한 200만 모였죠. 그렇죠. 이것이 과거에 이제 서초동 집회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저희가 이제 그때 아마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그 동네 네. 국회의원이니까 페르미 기법이라고 이렇게 그거 이제 공간으로 활용해 보니까 5만에서 넉넉하게 많이 잡아야 한 7만 정도를 봤는데 서초동이 그죠. 그거를 200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나요? 그러면 여기는 2천만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렇죠. 거이고 이거 이제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요 동아일보 건물에 있는 채널A 방송을 매일같이 한 지가 벌써 한 4년이 다 돼 가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때 운집했던 사람들의 숫자나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빼곡빼곡 모여 있습니다. 그때부터 더 많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때는 수준이 앉았는데 네. 앉은 그 면적하고 이건 지금 서서 그럼요. 빽빽하니까 이게 그리고 훨씬 더 밀집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뒷골목 옆으로까지 라인에 합치면 뭐 엄청나게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모이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SBS 방송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그때 후보에게 묻는다, 뭐 후보 문답 프로그램이 있었고 만약에 촛불로 사실상 탄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이 되는 과정 후보에 있었죠. 만약에 이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내려와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광화문 나온다고 그랬어요. 광화문에 나가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 시민의 대표자를 청와대를 부르겠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손을 같이 잡고 함께 가겠다. 개혁에 관한 얘기도 있었어요. 개혁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벌써 그래놓고 지는 몇 번째입니까? 네. 이 정도의 상황이 오게 된다면 과거에 했던 약속의 일부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최소한의 이야기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기승전 검찰개혁으로 가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김주현님 슈퍼챗 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 많은 분들이 200만 뭐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 나와서 자기가 끝장 토론 벌일 자신이 없으면 대국민 담화에도 여기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뭐 겸허히 들었다, 경청하겠다. 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니 무슨 분열이 없었다. 이게요. 아니, 이것도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제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서초동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사실상 대의민주주의의 역할을 여의도 국회로 공을 던져버렸어요. 여의도에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도 당연히 대의민주주의로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하는 곳이 맞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가장 강한 통치 권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고 그 인사권을 행사한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했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광장에 나왔으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을 하지 않는 것이 통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자꾸 두 개의 광장을 얘기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분열되고 있다. 서초동의 광장, 광화문의 광장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대의민주주의로 치환시켜서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가 있다는 거고 국민이 내고 있는 목소리를 정치가 반영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광장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서초동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합니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는 어디냐? 지난 일본과의 경제 갈등이 극심화됐을 때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 힘내세요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에 나와 있는 서초동의 모임을 보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요? 아 절대 안 하지. 예. 조국 수호.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얘기하지 조국 장관 보고 당장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지지 모임의 여러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임한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하지 못하다라고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반대적 목소리가 광장 민주주의인데 이것을 두 개를 등가로 쳐갖고서는 같이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은 이거 광장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나왔어요. 저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 면접. 국민 면접에서. 네. 그래놓고 2년 반 동안 태극기 집회하고 특히 지난 개천절하고 오늘 한글날은 엄청난 인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는 얘기예요? 뭐 광화문에 왜 안 나와? 그래서 아마 어저께 혹시 여론조사 보셨어요? 세계일보 보도했던? 예, 최악으로 떨어졌던 32점 몇 %? 32%. 예. 거기서 저는 진짜 놀라웠던 게요. 이 여론조사를 언제 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이거 뭐 찾을 수 있으면 좀 띄워주면 좋은데. 언제 했습니까? 그 여론조사가 예. 9월 달부터 10월 2일까지 합니다. 꽤 긴 시간에 한 거네. 긴 시간은 9월 말부터 9월 20 며칠인가부터 10월 2일까지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면 나와요. 예. 하고 그러면 10월 2일에 여론조사가 끝나면 어떡하면 분석하는데 무슨 일주일이 걸려요? 그 다음날이 10월 3일 광화문 집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광화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이라도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로부터 그 주 토요일이 뭡니까? 서초동 집회잖아요. 그러면서 광장의 목소리가 비등비등한 것 같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참 지나고 슬그머니 어저께 딱 뜬 걸 보니까 32점 몇 %. 네. 이게 만약에 10월 2일까지 했던 여론을 바탕으로 10월 3일에 전 국민적 많은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여론조사 나왔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떨어졌죠. 완전 떨어지면서 10월 6일인가 있었던 20몇 %도 안 돼. 이거 보시면 네, 올려보세요. 자. 32.4 지지율이 32.4인데. 네, 보세요. 보도 마찬가지로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하지 않았네. 이걸 올려보시면은 네, 쭉 올려주시면. 예. 네. 그냥 끝까지 올리시면은 이제 짜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8이고 잘못된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인데 한번 좀 보시고 찾아주시면은 그 여론조사 기간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10월 2일에 딱 끝난다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보고서는 너무 놀랐던 거죠. 그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30%대로 대통령 긍정평가가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는데 공표를 해갖고 보도가 안 되잖아요. 보도가 안 되죠.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러고 신문에서조차 겁을 먹어서 그렇게 왜곡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안 하고 그러면 그리고 국민들은 어떡하는 말입니까? 나오고 있는 대다수의 여론조사는 대부분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의뢰자를 보면 오마이뉴스 의뢰, TBS 의뢰 다 이런 식이에요. 리얼미터는 옛날서부터 이쪽 좌파 진영에 딸랑딸랑하는데 머리가 아픈데요. 우리가 대통령이 그 지난 대선에 얻었던 지지율 40%가 조금 넘는 지지율보다 46%, 떨어지고 깨지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도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서 32%처럼 내려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정도면 아마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인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도 깨지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거보다 막 더 깨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년도 총선에서 문재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선이 끊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저랑 이봉규 선배님의 둘이 있잖아요. 여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셋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해요. 찾았습니까? 네. 보시죠. 쭉 해서.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한번 보시죠. 네. 쭉 아래로. 쭉 아래로 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에 물었다는 건데 전화 면접 조사인데 그러니까 10월 2일까지 이게 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어제. 그럼 10월 2일 날까지 조사했으면 10월 3일이나 10월 4일은 보도가 돼야지. 최소한 10월 6일에 있었던 서초동 집회 전에는 나왔어야 되는 거지. 야, 그걸 묵혔다가 어제
어제 오후에 보도가 된 거네. 그리고 나서 10월 6일 집회 있고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비등비등한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나로 모아지는 목소리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진지하게 나왔으면 대통령 수보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국민적 머리가 막 아프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40%가 무너지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저랑 선배님이랑 한 명이 더 있어요. 셋이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명이 똑같이 대통령 잘못하고 있지 그러면 한 명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죠. 못 내죠. 근데 여기서 한 명은 잘했다, 한 명은 잘못했다. 요 한 명이 약간 유보적이에요. 그러면 대충 끌고 가는 겁니다. 네. 두 명이 잘하지 그러면은 한 명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런 국정 운영 수행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게 40%가 무너져서 30%로 내려가게 되면은 셋이 만나서 둘이 욕하는 거예요. 그럼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그제 비로소 레임덕이 온다라는 건데 32%면은 3명 중에 있고 1명도 칭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신호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무겁게 이 민심들을 받아들고 지금쯤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이르면 한 2주? 늦어도 한 달 정도 안에는요. 민주당 내에서 과거에 금태섭, 조응천 그리고 김혜영 또 누가 있습니까? 박용진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갑자기 깃발을 딱 꽂고 나오니까 쑥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목소리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요. 사람들의 진심들은 이렇게 툭툭 얘기하다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정민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내로남불 얘기하니까 내가 조국이야. 그러니까 코미디였어. 이런 얘기들이 본심 툭툭 나온 거예요. 그거 나니까. 좀 지나고 보세요. 총선 앞두고 나서 여론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순간 내가 조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습이 안 되고 제가 걱정되는 건 정권 지금 반환 좀도 안 들어왔어요. 레이스에. 그렇지. 국가적 불행 상황이 옵니다. 네. 정상 궤도를 가기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데 기본을 갖춰줘야 네. 야당은 야당대로 서갖고서는 견제와 균형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무너지게 되면은 진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니까 정말 좀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 여론들을 면밀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임덕은 왔습니다. 32%라는 건 지금 이 정부에서 한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여론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말하자면 마사지 비슷하게 좋은 것만 보도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32%가 나왔다는 거는 그거보다 더 아래로 실제 여론은 더 아래로 봐야 된다는 거니까 레임덕은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41%에서 지금 10% 가까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레임덕이 오면 아까 김 교수도 잘 지적해 줬지만 내부 고발자들이 속출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문재인은 못 믿겠다. 문재인 따라가다 나도 망하겠다. 같이 망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면 이제 막을 길이 없다. 이제 게임 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